우리는 이제 어떤 논의를 이제 했냐면 이 가설 공간의 한계점을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설 공간에 이제 한계 봉착하면 그거를 극복하는 뭔가 이제 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다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 이 신경망이 이뻐서 쓰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떤 특정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어서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성능에서 이제 3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결국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에 그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요 입력과 출력이 모종의 이제 관계에 있는데, 이 모종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에 이런 그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가정이 있다면 특정한 알고리즘으로서 그런 모종의 관계를 표현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어떤 임의의 설정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신경망은 이런 설정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제 그 신경망에 이제 돌입하다 보면은 왜 그런가 논의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경우에 이 문제가 이제 생긴 상황인데,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이제 방향성에서 먼저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제와 마찬가지로 x를 이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제 하나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y는 그냥 x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었죠. 어제도. 그래서 이제 노이즈는 이제 랜덤하게 하는데, 그 결과 재현을 위해서 난수 초기 값을 이제 적당한 수치로 고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뭐 임의의 값 1, 2, 3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값이 같으면 이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정규분포 확률 모델을 통해서 x의 개수만큼 이제 노이즈를 생성하고, 그래서 이제 스캐터를 통해서 x와 y를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각화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제 한 것과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x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정한 모형은 결국 이제 노이즈를 뺀 그런 어떤 추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이제 선형 모형으로 했을 때 이거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직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때 도입하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의 모형으로서는 모형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으로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형성하고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모형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경험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경험시켜 줄 때 조금 이제 유의할 점이 있었죠. 여기 이제 그 2차원의 디자인 행렬의 형식으로 이제 수행이 돼야 돼서 XSY 이런 식으로 수행이 이제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잘 된다면, 그리고 잘 되는 걸 사실 어제 확인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형 프리딕트에서 이제 XS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검은색으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추세선에 모형이 이제 사실상 거의 근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어제 확인을 이미 다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성능이 높은 수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일단 성능이 높은 수준인데, 그 높은 수준을 이제 정량적으로 좀 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이제 현재 모형의 최적화 성능을 좀 그 출력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계학습의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한 편인데, 이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뭐 평균 절대 오차라든지 뭐 R2라든지 이런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R2라고 하는 결정 계수를 지표로 이제 삼고 모델 스코어를 통해서 요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R2라고 하는 지표는 또 처음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 쬐끔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네요. 이 매트릭스에서 이제 R2 스코어 요건데요.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빠르고 설명이 덜 상세하다고 느끼신다면 맞습니다. 맞고, 왜냐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기계학습에서 이제 논의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리뷰의 속도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딥러닝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R2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행하는 일이 이제 그건데, 요게 이제 R2 스코어가 이제 사용되는 그런 어떤 맥락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의 예측 값이 그 비교된 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뽑아보면 이제 R2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의 이제 최대값은 정답과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이제 1.0으로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시면 현재 모형이 최고 잘하면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런 경우에는 1.0, 100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1.0이죠. 근데 지금 정답은 동일한데 우리의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으로서 형성된 모형이 해당 입력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한 결과는 좀 모자랍니다. 100점에 이제 좀 못 미치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100점 맞도록 만드는 거는 현재 모형으로서는 일단 불가능해요. 예? 하지만 어느 정도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가설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데이터의 분포는 어느 정도는 이 모형의 가설 공간 범위 내에서 상당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의 분포가 극적으로 좀 달라지면 이 같은 알고리즘이 형성하는 모형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시각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x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그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데 x를 이제 제곱을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어떤 모형을 형성하는가 그런 점을 이제 보고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x 이제 제곱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명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진정한 이제 y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형이 이제 y0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알고리즘이 형성한 모형은 요 y1번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는 이런 논의를 했었죠. 모형이 있고 그 모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그 어느 정도 오차의를 노이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형이 그런 노이즈를 감안하고서는 그거 빼고는 거의 이제 유사하다. 이런 이제 걸 찾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상적인 모형이다라고 이제 가정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형하고 선형 회귀가 형성한 이 두 번째 Y1의 모형은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현재 데이터로서는 이런 직선의 가설 공간을 형성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너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은 그 x를 한 개밖에 안 주셨잖아요. 근데 이 x를 한 개밖에 안 준 거랑 이 x가 얼마나 복잡한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개밖에 안 줬으니까 이 x의 분포가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자기 입장에서는 요런 식으로 가설 공간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1차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설 공간이 이렇게 제한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평균으로 평사 그냥 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평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의 그 R2라고 하는 지표가 빵점 나옵니다. 딱 빵점 나왔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극적으로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잘하는 곳이 극적으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문제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설 공간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설 공간의 확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꼼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를 서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의 이상적인 모형은 노이즈를 차치하고서 지금 이 차수가 필요해요. 포물선이 필요하죠. 야, 근데 선형 모형이라면 선형 모형. 그러면 선형 알고리즘으로는 포물선을 표현하는 거는 안 되지. 불가능하지. 그 원칙적으로 이제 맞아요. 원칙적으로 맞는데 예, 살짝 꼼수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같으면 이 예측 모형이 2차원이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평면이 그려지는데 이때는 이제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무엇이냐면 이 x1하고 x2가 서로 이제 완벽하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직교하는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속성이 완전히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하에서는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데이터는 많은 경우에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신장, 키가 있고 체중 이런 어떤 특성들을 이제 수집을 하면 이게 완벽하게 독립적이냐라고 하는 점은 좀 의구심이 들죠. 왜냐면 키가 2m인데 X1이 이제 2m인데 몸무게가 10kg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뼈 무게도 이거보다 더 나갈걸요. 그래서 키가 크면 어느 정도 체중도 더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사실 완벽하게 독립적인 속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실제 데이터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집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상호 연관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그림을 그릴 때나 이제 개념적인 측면은 이제 평면이 형성되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너무 연관성이 심하면 중복적인 정보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많이 수집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일부러 연관성을 굉장히 강한 방식으로 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는 이 차원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속성이 이제 필요한데 두 번째 속성이 지금 없어요. 이 인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X2를 이제 만드는데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전에 기계학습에서 이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XS를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형의 그 데이터를 XS에서 X2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predict를 할 때도 XS다 X2로 이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꾼 부분들을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X2, X2, X2로 이제 바꿨는데 바꾸지 않은 점은 무엇이냐면 선형 알고리즘은 안 바꿨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선형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X2 버티컬 스택 아니고 호리전털 스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시면 지금 극적인 향상이 됐습니다. 아까 빵점 맞던 애를 100점에 가깝게 다시 만들어 놨어요. 알고리즘은 똑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봐도 오, 꺾였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알고리즘은 여전히 선형 알고리즘인데 어떻게 포물선을 만들었어? 그죠? 요게 이제 꼼수거든요. 이제 이런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이제 첫 번째 모형은 그 데이터가 1차원이라서 가설 공간이 직선으로 한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형은 이제 포물선이 필요해요. 근데 알고리즘은 일단 그대로 쓰고 싶었어요. 어떤 연유에서든.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대로 하는데 포물선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일단 두 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칸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려면 x를 다음과 같이 두 개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만약에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직교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면이거든요. 근데 꼭 이게 독립적이었다는 가정을 선형 모형에서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요런 생각이 든 거죠. 야, 가만 있어 봐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X1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포물선이 지금 필요해서 일단 두 칸이 필요해. 2차수가. 근데 X2를 뭐 어디서 이제 구해올 수가 없으니까 요 X1을 제곱을 해서 X2를 만들어 버리자. 그런 다음에 X1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면 X1 제곱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선형 모형 입장에서 아, 얘 두 개 받았습니다. 하고는 모형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는 것 자체가 선형 모형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두 번째 속성을 어떻게 만들으셨나요? 이거는 선형 알고리즘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어쨌든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는 차원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원 확장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진짜로 새로운 특성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새로운 특성을 수집해서 차원 확장하면 가설 공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인 데이터인데 여기서 뭘 더 수집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저렴한 말로는 꼼수인데 좀 그 고상한 말로는 이제 특성 공학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분히 산술적이고 기계적이에요. 야, 그러면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특성 공학을 통해서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산술적인 기법을 씁니다. 쓰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원래는 평면이 형성되지만
이제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차원을 줬지만 실제로는 1차원이고 그 1차원에서 2차수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원래는 직선으로 한정이 되는데 우리가 강제로 차원 확장을 통해서 가설 공간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갑자기 되게 잘 해결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대단히 개념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 이게 뭐 그래프적으로 그렇겠지만 이게 뭐 실제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시를 같이 해볼게요. 역시나 이제 기계학습에서 하는 논의인데 그 이제 어제 사전 확인 결과를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시 데이터 셋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하나 이제 가정을 할게요. 네, 잠깐만. 요거는 지금 사이클런의 버전에 따라서는 없으실 가능성도 좀 있네요. 2.3 버전에서는 참 없죠. 요거는 제가 그 공유 폴더에 원래 이제 계획된 활동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래 같으면은 기계학습 쪽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그 공유 폴더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요 데이터 폴더에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 하나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보스턴 CSV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고요. 요 파일이 그 지금 시점에서 안 보이시면 이제 웹페이지 공유 폴더 웹페이지를 새로 곱침 한번 해주시면 이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현재의 실습 폴더로 좀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습 폴더에서 그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제가 이제 권장하는 그 폴더의 이제 구조를 상의를 드리면 이 노트북들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제 작업하시는 실습 폴더인데 앞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실습 데이터도 이제 종종 필요하니까 데이터 폴더를 하나 새로 생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스턴 데이터를 요 그 데이터 폴더에다가 이제 가져두시면 되는데 요런 작업은 그냥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파일 탐색기에서 수행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가능은 해요. 여기서 이제 업로드 버튼을 이제 눌러가지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제 생각에는 그냥 파일 탐색기에서 수행하시는 게 편리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미리 준비가 안 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머신러닝 쪽에서 하는 논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 게 조금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제 그 작업을 잘 하셔서 이제 준비가 됐다면 이제 펜다스의 read CSV라고 하는 이제 파일을 그 API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데이터 폴더에 이제 보스턴 CSV를 참조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읽어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읽어와 주시면 사실 이제 뭐 크게 추가로 하실 일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 보스턴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 5개의 샘플 정도 무작위로 이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되어야지 현재 실습이 이제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안 되시면 대체로 이제 경로의 문제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해보신 다음에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일단 이제 확인하고 같이 이제 잘 되는 상황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되시나요? 요거는 이제 그 실제 데이터 셋입니다. 실제 데이터 셋인데 그래도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았을 때 토이 데이터 셋이에요. 이거 왜 불러왔냐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기법이 그냥 뭐 포물섬 이런 건 이제 대단히 뭐 수학적이고 개념적인데 실제 데이터에 효력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목표는 무엇이냐? 이게 그 1970년대 보스턴 지역의 그 주택 가격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인 값으로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회귀 분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X1, X2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 뭐 텍스 이런 거는 뭐 세금하고 주택 가격하고 어느 정도 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나머지를 분석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논의 대상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어떤 지표가 이제 수집이 됐다 하는데 요거는 실제 데이터셋이고 아까는 이제 인위적인 그냥 개념용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인위적인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게 과연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자 다음 같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조금 가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요게 그 소위 말해서 우리의 이제 그 타겟 값입니다. Y 값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그 XS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이제 가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합니다. 가공 작업이 이제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 보스턴의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제 열을 이제 고르게 되면 요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Y 값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X 값들은 이제 Y 값을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했으면 나머지 X 값은 저거 빼고 오니까 예, 요그 프라이스라고 하는 열을 이제 제외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펜더스의 자료 구조인데 요 그 펜더스의 자료 구조들을 해서 열 같은 거는 이제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to numpy 이런 식으로 해서 numpy를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이게 우리의 이제 XS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XS의 이제 쉐입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506 S가 5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N이 이제 13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의미적으로는 주택 가격 모형인 거죠. 근데 그 주택 가격 모형의 구체적 알고리즘이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죠. 그러면 이 주택 가격 모형의 그 fit을 통해서 XS와 YS를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R2 지표를 이제 뽑아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 가격 모형에 아까 이제 스코어를 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R2 지표를 이제 뽑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편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xs 이제 y 이런 식으로 하고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아예 못하진 않았어요. 아예 못하진 않았는데 100점 만점에서 한 70점대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왜 그런지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뭘까요? 13차원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그려볼 수가 없거든요. 얘가 결정 경계를 13차원짜리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없고 그냥 지금 이 지표로서 좀 모자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뭐 90점대 이렇게 되게 높게 나오면 의외로 이 데이터가 이제 선형 모양이 잘 맞는 거죠. 이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낮게 나오면 이제 좀 안 맞는 부분이 꽤 많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모형의 능력이 모자라는구나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데이터의 분포에 비해서 모형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형의 능력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선형 모형인데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개념 이해에서 살펴봤던 대로 우리가 이거를 뭐 제곱하는 그런 산술적인 방법을 취하면 그 이론적으로는 이게 모형이 끌어올려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될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게 모형이 이제 모자르는데 모형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x2를 이제 만들게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호리존털 이제 스택을 수행하는데 기존에 이제 XS를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곱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 호리존털 스택도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XS가 있고 요 XS가 1부터 이제 13까지 이제 13차원인데 지금 모형 선형 모형의 능력이 이제 모자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3차원까지를 그냥 그 1차수라고 이제 1차원을 이제 확대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의 이제 구불구불한 이제 직선인 거 이제 그 곡선인 거죠.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의 방법론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요 XS에다가 이제 제곱을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X1의 제곱부터 X13까지의 이제 제곱을 이제 한 것을 이제 하나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한 대 이제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의 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API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스택은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쌓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2차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쌓을 건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쌓을 건가? 이쪽 방향으로 쌓을 건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쌓을 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쌓으면 이제 그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그 버티컬 스택이 되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호리존탈 스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차원을 확장하는 걸 원해요. 네, 차원을 확장하려면 호리존탈 스택을 지금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x2는 이 13차원이 딱 2배가 된 26차원이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우리의 모형은 훨씬 더 그 능력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요 지표가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게 될까요?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코드를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복사하신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XS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X2를 이제 써야 되고, 요 X2를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방법이죠. 같은 데이터인데 산술적인 조작을 통해서 능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그래서 무려 한 10점 정도 끌어올렸잖아요. 70점 맞던 애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으니까 거의 10점에 가깝게 끌어올렸거든요.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1970년대 주택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새로운 특성을 더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못하죠. 백투더 퓨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빰빰빰빰빰빰 해갖고 막못 가잖아요. 1970년대 보스턴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어렵거나 이제 불가능한데 성능은 낮아. 근데 이거 올려야 돼.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은 그냥 이거 쓰는데 산술적인 조작을 통해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보시면 아까의 우리의 논의가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데이터에서도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만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속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걸로 차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상대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측정하는 이런 성능은 이제 그 최적화 성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실제 기계학습이 잘 동작하려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하는 일반화 성능이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그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점이 통계와 기계학습이 좀 상당히 이제 다른 점인데요. 그 통계 쪽에서 오신 경우에는 뭐 p-밸류 이런 거 이제 뽑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도 이제 p-밸류 뽑아서 이제 귀무과도를 이제 보통 통과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기계학습에서는 그걸 안 해요. 사실상 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계학습에서는 그 p-밸류를 뽑는 거는 그냥 최적화와 관련된 얘기고 실제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통계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계가 발전된 시점이 1920년대나 40년대가 전성기예요. 이제 머신러닝 시점인데 이때는 데이터가 이제 스몰 데이터다 보니까 전산화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스몰 데이터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수학적인 모형을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가 이제 진리처럼 자연의 법칙처럼 이제 여겨지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고 어느 정도는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앨런 튜링이 1936년인가 그때 이제 그 킹스 칼리지 졸업하면서 중심극한 정리도 뭐 증명하고 뭐 그거 사람만 증명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뭐 진리 해갖고 이제 통계와 과학의 영역이 이제 들어왔는데 198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통계적 기계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그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기계학습은 이제 통계로부터 나왔다고 해야죠. 통계가 이제 부모이긴 한데 둘 다 데이터를 근거로 하니까 하지만
이제 80년대 이후 시점에서는 통계와는 또 상당히 좀 이제 거리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계학습은 통계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은 먼저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기계학습 모델이 맞춰지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인데도 봤던 데이터에 대해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릅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지 않다면, 즉 최적화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상태는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를 완벽하게 수행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1.0, 즉 모의고사 100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적화만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기계학습 모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은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비교해 시험 데이터의 성능이 그에 못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도 결국 수능에서 모의고사만큼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시험 데이터 성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계학습 모델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일반화 성능도 좋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최적화는 완벽하지만 일반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에 따라서는 완벽한 최적화를 무조건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일반화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화 성능은 반드시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델의 표현력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부족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과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과적합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쪽에서는 그 p-밸류 같은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훈련 데이터만큼 잘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궁극의 테스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잘 봤어요. 근데 수능 가서 잘 못 봐. 이러면 너 그 이때까지 왜 이렇게 잘 봤니?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수능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 우리 이제 평가에서 뭐만 살펴봤냐면 이 훈련 점수만 살펴보고 왜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주택 가격 모형을 이제 훈련을 했죠. 그러면 요거 요 X2랑 Y2는 이제 훈련 데이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정답을 경험시켜 줍니다. 정답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스코어를 낼 때 요거 이제 평가 시점이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훈련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답을 이미 경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정답을 그냥 외워가지고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공정하고 충분한 평가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시점에서는 이 정답을 가린 상태에서 한번 프리딕트 해봐. 그리고 이제 그 프리딕트가 이제 네가 경험하긴 했지만
뭐 그 데이터를 외우는지 여부는 알고리즘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선형 모형은 데이터를 경험시켜준다고 해서 외우는 모형은 아니거든요. 알고리즘.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걸 경험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평가에서 이제 불완전한 평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뭐? 네 말대로 1970년대 보스턴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데이터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죠?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종종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주어진 데이터를 좀 쪼개가지고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이제 쪼개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수행하는데 요 위쪽쯤에다가 새로운 셀을 이제 하나 추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클론의 API를 활용하겠습니다. 모델 셀렉션이라는 이제 하위 패키지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API를 이제 가져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드릴 내용이 많은데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 해버리면 이제 역시나 이제 좀 이제 시간이 모자르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쪽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Xtrain, Xtest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수행하는데 요 XX를 이렇게 이제 쪼개 볼게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사이즈를 이제 25%로 하고 그리고 그 보통 그 셔플을 해야 됩니다. 쉐이키 흔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경향성이 이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전체 데이터와 이제 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체가 이제 몇 건인데 요 이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가 이제 각각 몇 건씩이다. 이런 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이제 XS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Xtrain은 이제 전체 이제 4분의 3, 75%. 그리고 이제 X테스트는 4분의 1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요 이제 25%면은 이제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 어느 한 조각을 이제 테스트로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요 셔플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할 때는 잘 섞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자 동네로 시작하고 가난한 동네로 끝나면 경향성이 이제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잘 섞어가지고 쪼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기존의 기계학습 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보시면 이제 훈련 379건하고 이제 127건을 나누셨는데 뭐그 구체적 숫자는 여기에 따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훈련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의미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문헌했다는 것은 홀드아웃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이미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걸 이제 기계학습의 사전 이해가 이런 데서 이제 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만 쪼개면 안 되겠죠. 타겟도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타겟도 같이 쪼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이제 Y도 같이 쪼개야 됩니다. Y train 그리고 이제 Y test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쪼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고 각각이 두 개씩 쪼개져서 출력이 총 4개가 나와요. 나왔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